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음악적인 르네상스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았었죠. 사성부가 특징이고 대위법과 모방법이 나왔으며 또 그 음악의 텍스처에 관한 짜임새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호모포니랑 폴리포니가 또 생기고 중요하게 또 워드 페인팅이 있어서 가사 그리기를 또 특징으로 했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였고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악보가 많이 보급되고 음악적으로 많이 풍부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영국의 음악을 이제 소개를 하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였던 던스타블을 얘기를 하면서 이 던스타블이 부르고뉴 작곡가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도 여러분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르고뉴 작곡가 중에서는 두파이랑 뱅슈아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들은 이제 15세기 중반 이후로 이제 르네상스 음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끔 할 수 있었던 그런 르네상스 초기에 가장 중요한 작곡가였고 그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르네상스 중반 이후로 갈 텐데요. 그 이전에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던 중세와 르네상스 음악의 비교를 잠시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지금 중세 음악을 우리가 많이 다루었고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해서 르네상스 음악에 대해서 조금 미리 비교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잠시 도표를 준비를 하였는데요. 먼저 선율면에서는 그닥 다른 점은 없었어요. 두 시기가 다 비교적 순차 진행을 하였고 노래하기는 쉬운 그런 음악을 선율을 보였어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음역이 넓어졌었어요. 그리고 악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만들 수 있는 음의 그런 높낮이가 더 많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목소리에 있어서도 성악가들이 훨씬 악기가 발전을 하고 정확한 음정이 나옴에 따라서 목소리도 훨씬 더 트레이닝해서 더 많은 음역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되었었던 게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리듬 면으로 보자면은 중세시대 단성성가 같은 경우는 리듬에 대한 아이디어가 별로 구애받지 않는 자유 리듬을 사용을 했었고요. 13세기 이전에부터도 세박 중심의 그런 그 가장 안정적인 이상적인 박자라고 해서 삼위일체와 연관된 세박 중심이 계속 사용이 됐었죠. 그러다가 14세기부터는 두박의 개념도 같이 삼박 개념과 같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15세기 중반서부터는 박자가 상당히 14세기 후반부터도 박자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해졌었죠. 그래서 작곡가들이 누가 더 복잡하고 부르기 어려운 듣기 어려운 곡을 작곡을 하는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상당히 복잡한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는 세속음악 같은 경우에 상당히 리듬이 규칙적인 그런 면모를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그런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인간을 위한 그런 예술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인간의 음악인 세속음악에 있어서 더
부르기 쉽고 듣기 쉬운, 외우기 쉬운 그런 규칙적인 리듬의 세속음악이 발전을 하였었죠. 그리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16세기부터는 마디줄이 생기면서 또 리듬에 있어서 그리고 기보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또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화성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세음악 같은 경우는 8개의 교회 선법을 사용을 하여서 음계를 만들었죠. 8개라 그러면 정격, 도리아, 프리지아, 리디아, 믹솔리디아가 있고 변격은 히포도리아, 히포프리지아, 히포리디아, 히포믹솔리디아 이렇게 해서 8개가 있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거기에다가 4개가 더 더해져서 12개가 되어요. 에올리아, 이오니아, 그리고 히포에올리아, 히포이오니아라는 여러분 그냥 르네상스 시대 가면은 선법이 4개가 더 생긴다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름이랑 그런 종지음, 중심음 다 외우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교회 선법의 12개 선법으로 기본이 되어서 음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화성적으로 중세시대에는 불협화음을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을 하였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는 불협화음을 상당히 좀 배척을 했죠. 절제를 하면서.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외려 중세음악보다 르네상스가 상당히 하모닉하고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짜임새, 텍스처 면에서 하모니랑 연관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중세음악은 주로 이제 단성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다성음악이 발달을 하였지만 3성부 정도까지였죠. 주로 2성부에 다성음악이 많았었고 3성부까지 그냥 갔던 그런 특징을 보였지만 르네상스 시대 같은 경우는 4성부가 가장 기본적인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아카펠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의 4성부의 그런 모티브가 이 르네상스 초기에서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4성부가 가장 기본으로 하여서 6성부까지도 다양한 그런 다성음악이 많이 발달을 했던 시기고요. 그러고 이런 또 텍스처 관련되어서 호모포니가 등장을 하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대위법과 모방기법이 상당히 발전을 했던 게 또 르네상스 시대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비해서 없었던 것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특징적으로 대위법과 모방기법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요. 중세 시대랑 르네상스 둘 다 성악이 아직 중심이에요. 그리고 중세 시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기악기 소개를 했었죠. 생각보다 발전을 많이 하였었고요. 그렇지만 기악 춤곡 반주에 의한 기악곡 정도가 있었을 뿐이고요. 르네상스 시대는 기악만을 위한 음악이 등장하는 그런 또 기악에 있어서는 또 혁신적인 그런 시대였죠. 그렇고 다시 성악 중심으로 좀 돌아가서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독창자와 합창단이 주로 교대를 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불리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독창 합창도 중요는 했지만 조금 더 작은 그룹인 중창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사성부 부르는 아카펠라 그런 그룹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4명이 사성부를 부르는 중창단이 생겼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음악과 르네상스 음악의 대략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았고요.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 르네상스 중반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음악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을 테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이제 오늘 수업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르네상스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1450년부터 1550년경 사이 음악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음악 작곡가들의 유파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 악파 또는 플랑드르 악파라고 부르는 그런 집단들이었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말하는 네덜란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수면이 이제 낮은 지역인 그 네덜란드나 프랑스 북부, 벨기에, 룩셈부르크 지역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였었던 그런 지명이었고요. 여기서 활동을 하던 작곡가들을 네덜란드 악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프랑스 지역이 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뭐 프랑코 플랑드르 악파, 뭐 프랑코 플레미쉬 악파, 플레미쉬 악파, 플랑드르 악파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용어로 나눠서 부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플랑드르 악파예요. 그래서 저는 플랑드르 악파라고 이제 다루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50년 이후에 르네상스 시기를 먼저 좀 알아보자면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15세기 후반까지도 예술가들은 여전히 후원에 의존을 하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음악가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르네상스 초기에 봤었던 영국의 그런 음악적인 영향력은 사라졌었어요. 왜냐면은 영국이 1453년에 프랑스와 이제 100년 전쟁을 종식을 하게 되었는데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고 또 영국 안에서 장미 전쟁이라는 그런 내전을 겪으면서 외부의 세계와 단절되는 시기를 맞았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럼에 반해서 대륙에서는 아주 강한 세력을 다지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었는데 1477년 부르고뉴에서 이제 부르고뉴가 상당히 번성을 했었죠. 샤를 대제가 사망을 하면서 부르고뉴는 이제 국왕의 통제하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프랑스는 몇몇 지역의 영토를 이제 획득을 하면서 더욱 강력한 중앙 집권국으로 거듭을 났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우리 음악 작곡가들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하네스 오케겜, 그리고 야콥 오브레트, 그리고 16세기 초까지 가서는 조스갱 데프레라는 그런 작곡가가 있어요. 이들이 바로 플랑드르 악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오늘 이들의 음악적인 특징이랑 전체적으로 플랑드르 악파가 어떠한 음악을 어떻게 했는지 좀 뭐 예전에 있었던 음악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미래의 음악을 또 어떤 식으로 인도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먼저 일반적으로 본 플랑드르 악파의 특징을 보자면요. 플랑드르 악파는 그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넓은 음역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정선율을 어떤 일정한 성부, 테노르 성부 하나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 성부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특징, 제가 테노르에서 벗어나고 모든 성부가 동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네 번째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선율을 여러 성부에 사용하다 보니까 모든 성부는 동등해지게 된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모방 기법을 사용을 하였던 것이 이제 플랑드르 악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이제 가지고 가면서 플랑드르 악파는 비로소 제대로 된 음악적인 그런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오케겜, 오브레우트, 조스갱 데프레 작곡가들 특징 살펴보면서 플레미쉬 악파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랑드르 악파 가장 첫 인물인 오케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420년경에 네덜란드 동부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추정이 되고요. 아주 좋은 베이스 음성을 가지고서 성가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의 궁전으로 옮겨서 이제 3명의 왕을 섬기면서 성악가와 작곡가 그리고 성직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후배를 길러낸 좋은 스승으로 또 활동을 하였었는데요. 오케겜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디파이랑 동시에 활동을 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디파이보다 젊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음악적인 활동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의 활동 영역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오케겜은 지금 프랑스 3명의 프랑스 국왕을 섬겼다고 했었죠. 디파이에 비해서 훨씬 국제적인 그런 경험은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서 오케겜의 음악에서는 이탈리아의 음악적인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적으로 이전 세대의 요소를 상당히 계속 사용을 했었고 그가 살던 그런 시대의 또 전형적인 스타일을 보여준 사람이 오케겜이에요. 프랑스 그 지역적으로 그 한 곳에 오랜 동안 머물면서 봉사를 하면서 또 그만의 음악적인 그런 개성이 있는 양식을 구축하기도 한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작품으로는 13곡의 미사 그리고 레퀴엠 미사도 한 곡 있었고요. 5곡의 모테트, 21곡의 샹송을 작곡을 하여서 그 당시 되게 또 상당히 많은 다작을 한 작곡가도 있었지만 오케겐 같은 경우는 아주 적당한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당시 이제 오케겐의 작품은 많이 유포가 되었고 또 널리 연주가 되었으며 그 이후 세대의 작곡가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준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오케겜의 작품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미사를 잠시 볼 건데요. 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케겜의 대위법적인 독창성이 상당히 잘 발휘된 장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앞전에 제가 그 플랑드르 악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선율이 테노르 성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성부들로 이제 이동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시도를 이제 한 사람이 오케겜이에요. 그래서 정선율의 이제 빌려온 세종 노래나 미사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정선율을 테노르 성부에만 두지 않고 다른 성부에다가 이동을 하여서 이제 작곡을 한 이동 정선율을 사용을 하였어요. 그래서 미그랜트 칸투스 필무스라고 하겠죠. 그렇고 또 이러한 정선율을 아니면 원래 기존에 있던 정선율을 악구의 순서를 이제 바꾸거나 아니면은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두 성부에다가 동시에 똑같은 정선율을 놓는 등 다양한 변형 작업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본래의 정선율을 점점 더 알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던 것이 오케겜의 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케겜 하면은 미사를 떠올리시면서 이동 정선율을 사용을 하였다. 그래서 테노르 성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성부들의 이제 동등함을 좀 더 구축하고자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리스닝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장한 남자라는 그 세속곡이 아주 정선율로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작곡가들이 많이 썼다고 했었죠. 오케겜 또한 그 곡을 가지고 이제 미사곡을 썼는데요. 그 곡의 이제 끼리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에서 그 테노르 성부 전체의 무장한 남자의 정선율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요.
그리고 가사의 그 부분에 맞게 정선율이 나누어지는 특징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 정선율을 여기서는 쓰지는 않았고요. 테노르 성부의 그 무장한 남자라는 그 정선율만 쭉 사용이 되었는데, 그 끼리에 같은 곡은 끼리에 크리스테 끼리에라는 그 가사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앞에 처음에 나오는 끼리에 부분은 정선율의 첫 번째 악구에 나오는 그 선율을 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인 크리스테 부분에는 두 번째 악구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나오는 끼리에에서 다시 첫 번째 악구가 나오는 그런 형식을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은 음악의 텍스처에 있어서도 끼리의 부분은 좀 폴리포닉하고요. 좀 다성적이고, 그리고 크리스테 부분은 좀 더 하모닉하고 호모포닉한 그런 대조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케게메의 미사, 정선율을 사용한 미사 들어보았는데요. 이 음원이 지금 라이브로 하는 음원이 있어서 다른 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음원이 제일 그나마 상태가 좋은 음원이고요. 여러분 조금 구분하시기 힘드셔도 곡을 쭉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건데, 끼리의 부분이 나오고 조금 퍼즐을 하고 크리스테의 부분 나오고 또 끼리에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가사에 이제 나눠지는 거 조금 들으시면서 그 텍스처 부분은 앞부분 끼리에는 되게 조금 복잡하죠. 듣기에도 폴리포닉하고, 크리스테 중간 부분이 좀 호모포닉한, 상당히 화성적으로 좀 조화로운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사를 보고 오케겜의 또 특징으로 캐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캐논은 이 플랑드르 악파의 이제 특징이 되게 되는데, 음악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캐논은 주어진 성부에서 다른 성부를 이끌어내는 그런 규칙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주어진 성부에서 다른 성부를 이끌어내는 규칙을 얘기를 한다.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캐논 하면은 심플하게 돌림 노래를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성부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성부를 어떤 식으로 짜내어 갈까, 어떤 식으로 작곡을 할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캐논은 이제
지금처럼 제가 얘기한 그런 규칙으로서의 캐논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의 작곡가들은 그들의 작곡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이소리듬 모테트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 르네상스 작곡가들은 비슷한 심리로 이제 카논의 작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카논의 종류가 많아지고 더 이제 복잡해지고 뭔가 실험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천을 하였는데요. 네 가지 대표적인 카논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트릭트 카논은 엄격 캐논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대로 캐논, 말이 좀 재밌죠. 그대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성부에서 이제 주선율이 제시가 되고 몇 박자 뒤에 그 두 번째 성부에서 똑같은 성부를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흔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캐논의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첫 번째 성부에서 시작한 그런 음정에서 위아래로 옮겨서 시작하는 이제 다른 음정 카논도 이 스트릭트 카논에 해당이 됩니다. 조그맣게 악보를 첨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두 마디 간격으로 주제가 따라서 나오죠. 수페리우스 성부에서 나오던 이제 주제가 그 다음에 콘트라테노르 알투스 성부로 두 마디 뒤에 또 받아서 나오고요. 그리고 테노르 성부에서도 받아서 나오고요. 맨 마지막 콘트라테노르 바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별개의 약간 그 기악 반주 형식으로 이미 곡의 시작을 알리는 맨 처음서부터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새 성부가 이제 다이렉트 캐논으로 이제 스트릭트 캐논으로, 다이렉트도 되고 스트릭트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작곡이 된 그런 예가 보이고요. 두 번째 인버전 캐논을 보자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캐논을 얘기를 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중간 성부에서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도에서 16분음표로 다다다다 떨어지는 그런 쉐입이 보이는데, 그거를 바로 맨 아래 성부에서 이제 저음의 솔에서부터 올라가는 쉐입으로 봤죠. 그래서 이 주제가 진행하는 방향이 가운데에 거울을 두고서는 이렇게 반대로 대칭이 되게끔 보이는 그런 반행 카논이 이렇게 예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행 카논을 보자면요. 역행은 외려 그 지금 인버전 캐논보다는 조금 더 쉬운 개념이에요. 그냥 처음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가 끝에서 시작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캐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 캐논이라는 그런 역행 카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맨슈레이션 캐논 같은 경우는 템포에 관한 캐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선율과 다른 박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부에서는 아예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캐논이 이제 이 맨슈레이션 캐논, 다른 빠르기 캐논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류가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꼭 굳이 한 가지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동시에 사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졌겠구나, 그냥 작곡을 할 때.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카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케겜 카논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기법을 쓴 대표적인 곡이 한 곡이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시 악보와 함께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